반갑습니다. 생명과학 수업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이네요. 뭐 수업을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2학기 때 처음 봤는데, 이렇게 벌써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시원섭섭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시간에 쌤하고 같이 할 내용은 효소 활성과 관련되어 있는 실험인데요. 이건 역시 실험을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집에서 해볼 만한 실험 재료가 없어요. 여기에 사용되는 과산수소수 이런 걸 잘 좀 팔지도 않을 뿐더러 뭐 거름종이 이런 것들도 구하기가 쉽지 않고 해서 오늘은 선생님이 실험 영상도 보여주고 주로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효소 활성 실험에 대한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효소에 대한 얘기는 아마 중학교 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효소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뭐 얼핏 그냥 뭐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이게 설명을 잘 못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효소란 무엇인가부터 먼저 살펴보고 이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효소 영어로 적으면 엔자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효소는 생명체 내부의 화학 반응을 매개하는 단백질 촉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촉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화학 반응을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무언가를 우리는 촉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게 그 우리 몸에서 이러한 촉매 작용을 하는 물질이 왜 이사되느냐? 자, 우리 생명체 내부에서도요,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고 또 분해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런 반응을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 고등학교에 오게 되면 물질 대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그 이산탄소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해내게 되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분해되어서 흡수될 수 있을 만큼 작은 사이즈로 이제 분해가 된 다음에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소화라고 얘기하게 되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생명체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이 총체적인 생명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요.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자, A라고 하는 물질하고 B라고 하는 물질이 만났어요. 자, 그래서 화학적 특성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반응물, 생성물, 전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하지만요. 원소의 종류에는 변화가 없죠. 반응에 일어난 기전과 일어난 이후에 원소의 종류 변함이 없고 원자의 개수 변함이 없죠. 그런데 왜 전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느냐? 이 반응물 사이에 원자들 사이에 연결이 끊어지고 다시 재결합되어지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스스로 일어나는 반응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화학 반응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반응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 사이에 화학 결합을 끊어야 되고요. 다시 결합을 연결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화학 반응이 더 잘 일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생명체 내부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고요. 그러면 물질을 구성하고 있던 이 화학결합이 끊어져 가지고 다시 재형성되는데 많은 에너지를 제공해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몇 도 정도가 필요하느냐?
예를 들면 연소를 예를 들면 한 4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생명체는 그렇게 높은 온도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기껏 해봤자 뭐 37도 플러스 마이너스 몇 도가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도 생명체는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학 반응이 낮은 온도에서도 잘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무언가가 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생명체와 같이 온도가 낮은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이 더 잘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는 이 물질을 뭐라고 하냐? 효소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효소는 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단백질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단백질은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소들마다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촉매제로서 화학 반응을 촉매할 때는 이 고유한 입체 구조랑 잘 맞아 떨어지는 녀석하고만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인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물질로 주된 성분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효소가 어떻게 화학 반응을 잘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약자로 이렇게 적어주기도 합니다. 에너지는 E라고 적어주고 활성화 에너지는 뭐 A, 액티비티.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기도 하는데요. 예로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물이죠. 생성물입니다. 자, 반응의 결과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으니까 이러한 반응을 무슨 반응? 그렇죠.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적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크니까 이 반응은 스스로 일어날 것 같겠지만은 이러한 발열 반응도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앞에서 설명했죠. 자, 반응물이 반응을 통해서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반응물을 구성하고 있던 이 물질들 사이에 반응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화학결합이 끊어지고 새롭게 형성되면서 전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합을 끊고 형성하는 데는 그렇죠.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효소는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했죠. 어떻게 그렇게 해주느냐? 이 효소가 작용하게 되면요. 이 활성화 에너지를 원래는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데 효소가 작용하게 되면 이만큼 더 적은 양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더라도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 바로 효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효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기호를 적어 놓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수업 시간에 관련된 내용으로 선생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과산화 수소가 있습니다. 과산화 수소가 분해가 되게 되면 물과 그렇죠. 산소로 분해가 되게 되죠. 자, 원소의 종류는 변화가 없죠. 자, 수소, 산소. 그 다음에 원자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를 맞춰주게 되면, 자, 산소를 맞춰줘야 되겠네요.
자, 산소를 맞춰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다 2를 내주게 되면 산소가 총 4개 만들어졌네요. 산소 원자 4개. 근데 반응물에는 산소 원자 2개밖에 죠. 그러니까 앞에다 2를 내주게 되면 자, 수소의 개수도 맞아떨어지죠. 맞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일어나는 반응.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 열이 발생하게 돼요. 발열 반응입니다. 근데 이게 스스로 일어나느냐? 스스로 잘 일어나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관여하게 되느냐? 효소가 관여하게 되면 이 과정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화학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육안으로 어떻게 관찰할 수가 있냐면, 물론 만져보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뜨거운 온도가 이제 높게 올라가요. 그런데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것은 산소가 발생하면서 나오는 기포를 통해서 화학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발열 반응이라고 선생님 얘기했죠. 근데 스스로 일어나느냐? 스스로 잘 일어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효소가 관여하게 되면요, 화학 반응의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여기에 이산화망간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여기에 빠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생체 내에서도 이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빠르게 해주는 촉매 역할을 해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 효소가 뭐냐면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 효소를 여기다 떨어뜨리게 되면 이러한 반응을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탈레이스는 어디에 많이 분포하냐면요, 혈액, 그 다음에 간, 생물의 간에 많이 분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식물에도 카탈레이스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 감자, 이런 거에 많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대로 이제 실험 수업을 하는 거였으면 이제 생간은 좀 냄새도 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삶은 감자, 그리고 그 생감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실제 실험을 했을 텐데, 선생님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실험 영상은 따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은 꼭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활성화 에너지가 뭔지, 그리고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면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런데 이 반응물과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 크기보다 더 낮게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즉 반응물과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응열보다 더 낮게 효소가 관여할 수는 없고 단지 활성화 에너지만 낮춰주는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효소는 어떻게 촉매 반응에 관여하느냐? 자, 효소의 주된 물질은 단백질이라고 하는 데 있죠. 맞죠? 단백질은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효소, 즉 주된 구성 물질이 단백질인 이 효소는요,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자, 효소의 반응물이 결합할 수 있는 이 부위를 뭐라고 하냐면 활성 부위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효소가 작용하는 이 화학 반응에 반응물을 뭐라고 하냐면, 즉 효소와 결합하는, 즉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질은 이 효소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에서 뭐가 해당되느냐? 반응물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반응물이 여기 즉 기질이 활성 부위에 즉 효소에 결합하게 되면요,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활성 부위가. 그러면 이 고유한 입체 구조에 결합할 수 있는 녀석만 결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효소와 기질을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가지고 S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효소는 아까 엔자임이 E라고 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효소와 기질이 결합해서 형성되어 있는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을 하게 돼요. 즉, 자, 효소와 기질이 결합을 해가지고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화학 반응의 결과 이 효소 같은 경우에는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해주는 효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당과 과당의 생성물이 형성되게 되면 이 생성물은 더 이상 효소에 결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효소의 활성 부위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생성물이 생성되고 나면 이 효소는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활성 부위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기질하고 결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효소는 화학 반응에 한 번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반응물과 결합하면서 또 새로운 생성물을 만들게 되고요.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 빈자리에 또 다른 기질하고 결합하면서 화학 반응을 계속 매개할 수 있는, 즉 촉매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효소가 있고요. 효소에 결합하는 반응물, 이 반응물질을 기질이라고 한데 있습니다. 기질은 S라고 표현해 준다 했죠. 그래서 효소의 활성 부위의 기질을 결합하게 되면요.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 효소 기질 복합체가 화학 반응의 결과 효소와 생성물이 생성되게 되면요. 이 P는 프로덕트. 자, 이 효소는 다시 재사용되어 가지고 새로운 기질하고 결합해 가지고 화학 반응을 매개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효소를 뭐라고 하냐?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효소를 단백질 촉매 혹은 생체 촉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촉매라고 하면 나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화학 반응을 계속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촉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효소가 보다시피 그러한 역할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계속 화학 반응을 매개 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효소를 단백질 촉매 혹은 생명체 내에 있는 촉매 작용하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생체 촉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소의 역할은요, 여기에 나와 있었던 활성화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렇게 촉매 반응을 일으키는 이 그림을 통해서 전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 실험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우선 이게 하나 더 나와 있네요. 자,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효소의 주된 구성 물질은 단백질이라고 한다 했죠.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은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이 고유한 입체 구조에 기질이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또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자, 마치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물쇠 같지만은 이거에 딱 들어맞는 열쇠만이 이 자물쇠를 열 수가 있는 것과 같은 원리다라고 해서 이러한 효소의 기질 특이성, 그러니까 효소마다 화학 반응을 촉매할 수 있는 기질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질 특이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효소의 기질 특이성을 잘 보여주는 이 모델을 뭐라고 하냐? 마치 자물쇠와 열쇠와 같은 그 구조다라고 해서 자물쇠 열쇠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생명체가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수없이 많은 물질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겠죠. 맞죠? 그 물질의 종류 또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효소의 종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아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효소들이 화학 반응에 관여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광합성, 물과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이 광합성 과정에도 수많은 효소가 여기에 관여를 해서 하나의 물질 대사를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효소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효소의 활성 부위에 꼭 맞는 기질만 결합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있죠? 이걸 설명하는 모형을 자물쇠 열쇠 모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질이 있습니다만 이 효소의 결합 부위, 즉 기질의 결합 부위, 즉 활성 부위의 모양하고 똑 맞아 떨어지는 녀석하고만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물을 만들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걸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자기 역할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요인들이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얘기들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보려고 했는데요. 이 영상은 선생님이 올려놨으니까 꼭 몇 분 안 돼요.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효소는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효소는 pH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 영향을 많이 받느냐?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맞죠?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위체가 화학적 결합을 통해 가지고 특이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이 입체 구조가 온도와 그 다음에 여기 pH의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에 영향을 받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온도와 pH에 따라서 효소의 활성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이제 직접 실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실험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에 따른 효소 활성을 보도록 할게요. 자, 효소의 주된 물질은 뭐다? 단백질이다. 자, 단백질은 뭐에 약하다? 열에 약하다. 자,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있냐면요. 원래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한 거냐? 계란의 흰자를 원래 단백질이라고 불러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란의 흰자가 단백질인데요. 단백질. 계란 후라이 한다고 프라이팬을 이제 달군 다음에 계란을 위에다 올려놓고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온도를 낮춰봐봐요. 원래처럼 되돌아가지가 않죠. 맞죠? 자, 이렇게 단백질은 열에 의해서 그 입체 구조가 바뀌어버리게 되는데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백질 변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성된 단백질은요. 온도를 낮춰줘도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계란 후라이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원래 온도대로 낮춰줘도 원래 그 투명하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과 같이. 그렇죠? 그래서 자, 단백질은 주된 물질, 효소는 주된 물질이 단백질이고 이 단백질은 열에 의해서 그 입체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즉 변성이 되기 때문에 입체 구조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뭐도 바뀌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활성 부위의 모양도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질하고 결합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가 체온 범위를 벗어나게 되니까 급격하게 반응 속도가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낮은 온도에서는 이렇게 그 입체 구조가 변성되기까지는 않습니다. 근데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요. 높은 온도에서 변성되게 되면 다시는 단백질의 기능이 원래대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근데 일부는 또 돌아오기도 해요. 그건 나중에 일반 생물학이나 대학교 가서 이제 들으면 그런 내용들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번 꺼볼까요?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 최대 활성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37도 정도가 돼 보이죠. 그래서 우리 그 고열에 시달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너무 4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의 단백질 성분의 변성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 대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그렇죠. 생명 활동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높은 온도에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효소는 또 pH에 영향을 받습니다. 수소이온 농도. 왜냐? 아까 쌤이 뭐 결론부터 얘기했지만요. 단백질은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입체 구조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그 다음에 뭐 배열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미노산은요. 자, 아미노산 구조를 쌤이 잠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R이라고 표시한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여기에 어떤 물질이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은 20종류가 되게 됩니다. 즉, 여기에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아미노산이 화학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단백질의 복잡한 입체 구조에는 여기에 있는 여기 R이라고 표시해 놓은 여기에 어떤 물질이 오느냐에 따라서도 어떤 물질이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했죠. 맞죠? 잠시만요. 자, 나머지는 공통부위입니다. 자, 근데 입체 구조를 형성할 때는요. 여기에 어, 음, 여기 쌤이 R이라고 표시한 여기 R이라고 표시한 이 부위에 그 물질의 화학적인 특성이 수소이온 농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즉 pH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pH에 영향을 받으면 그 여기에 알기와 결합되어 있던 알기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형성되어 있던 입체 구조도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게 되겠죠. 그럼 입체 구조가 변하게 되면 또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효소의 활성 부위의 형태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pH 또한 효소의 활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 생명체 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이제 효소들은 pH 중성 정도에서의 최대 활성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특수한 상황에서 자, 예를 들면 위에서 주로 활성화되는 이 펩신이라고 하는 효소는요. pH 2 정도에서 최대 활성을 띠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pH는 효소에 따라서 조금 활성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pH 중성 정도에서 최대 활성을 띠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pH가 낮은 pH에서도 최대 활성을 띠게 되는 그러한 효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 pH 2 정도에서의 형태가 기질하고 결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펩신은 어디에서 분비가 되는 거? 그렇죠? 위에서 분비가 되게 되죠. 펩신이 분비가 되면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펩신이 다른 곳에서는 분해를 예를 들면 저기 소장과 같은 곳에서는 pH가
8 정도로 조금 높게 유지가 되게 되거든요. 펩신은 그러면 그 소장에서는 작용을 할 수가 없겠죠. 자신이 활성을 띠게 되는 pH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반면에 아밀레이스는 주로 입에서 분비가 되게 되죠. 맞죠? 녹말을 엿방으로 분해하게 되는데요. 이 아밀레이스가 위에 이동하게 되면 아밀레이스가 제대로 작용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 자신이 활성을 띠게 되는 pH를 벗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러한 pH가 최대 활성을 띠게 되는 pH가 다르냐? pH에 따라서 그 단백질의 형태가 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펩신은 pH 2에서, 아밀레이스는 7 정도에서, 트립신은 8 정도에서 최대의 활성을 띠게 되는데요. 이러한 pH를 뭐라고 하냐? 최적 pH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효소들마다 최적 pH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자, 교재에 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결과적으로는 효소에 의해서 화학 반응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효소의 화학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 교재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는 효소가 일정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정하기로 효소가 이렇게 4개 있는데요. 기질의 농도가 낮을 때는요,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기질 수가 2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기질 농도에서는요, S1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자, S2일 때는요, 기질 농도가 S2일 때는 기질이 효소하고 결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최대로 이 효소가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 속도는요. 이거는 지금 뭘 고정해 놓은 거냐면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있죠?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기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이렇게 화학 반응 속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질 농도 이상이 되게 되면 더 이상 반응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데요. 왜냐? 화학 반응에 모든 효소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효소의 농도를, 요소의 개수를 벗어나서 더 많은, 더 빠른 속도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화학 반응 속도를 더 증가시키고 싶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렇죠. 여기에다가 뭘 더 집어넣어 주면 되겠어요? 효소를 더 많이 집어넣어 주게 되면 효소가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효소의 개수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로 화학 반응 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효소의 농도를 증가시켜 주게 되면 효소의 화학 반응 속도를 더 높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온도와 pH는 효소 자체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보면요. 여기 있는 기질 농도는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더 빨리 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소에 의한 화학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기질의 농도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번 볼게요. 저해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자, 저해제의 종류에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 이름에서부터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한번 봐봐요. 이 그림이 이제 경쟁적 저해제를 표현해 놓은 건데요. 자, 이 효소는 원래는 석신산이라고 하는 물질하고 결합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석신산이 효소에 결합할 수 있는 이 부위랑 똑같이 생긴 말론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으면 이 효소를 두고 이 효소가 석신산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가 똑같은 녀석이 있으면 이 원래는 석신산을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되지만은 이 말론산이라고 하는 녀석하고도 결합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일어나야 될 석신산을 석신산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할 수 있는 이 기질의 구조가 유사하여 이 효소의 활성 부위에 서로 경쟁적으로 결합하는 이러한 저해제를 뭐라고 하냐? 경쟁적 저해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가 있으면요, 이 경쟁적으로 결합하다 보니까 서로 원래 화학 반응 속도보다 더 낮은 화학 반응 속도가 일어나게 되겠죠. 맞죠? 근데요, 이 경쟁적 저해제보다 기질의 양이 훨씬 더 많게 되면요. 예를 들면 한 개 한 개 있을 때는 여기에 말론산이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이죠. 여기에 석신산이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런데 봐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개 중에 석신산이 5개 있고요. 말론산이 1개 바뀌면 여기에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석신산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저해제에 대한 효과를 없애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렇죠? 기질의 농도를 높게 해주면 이 저해제의 효과가 이렇게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낮을 때는 저해제에 의한 화학 반응 속도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기질의 농도에서 저해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 정도의 화학 반응 속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저해제가 있게 되면 이 정도의 화학 반응 속도밖에 못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기질의 농도가 매우 높게 되면요. 여기에 경쟁적 저해제가 결합할 수 있을 확률보다 원래 기질이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화학 반응 속도를 원래 속도대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해제의 효과를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기질의 농도를 증가시켜 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비경쟁적 저해제는요.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즉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녀석이 아니라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부위에 결합을 해버리는 경우가 비경쟁적 저해제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해 버리니까 효소의 활성 부위의 형태가 변하게 되죠. 변하니까 당연히 기질이 결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영구적일 수도 있고 일시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해제 종류마다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질 농도를 증가시켜 주더라도 자, 이 경쟁적 저해제가 비경쟁적 저해제가 결합되어 있는 이 요소는 효소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화학 반응 속도를 높게 기질 농도를 아무리 증가시켜 주더라도 이렇게 높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봤던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 그래프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경쟁적 저해제는 농도를 높여주어도 기질의 농도를 높여주어도 더 이상 저해제의 효과를 없앨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효소에 대한 얘기를 쌤하고 같이 쭉 살펴봤는데요. 좀 지루할 겁니다. 뭐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근데 이제 효소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좀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꼭 수업 내용 좀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 대사에 관여하게 되고요. 그렇죠? 주된 물질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유한 입체 구조에 결합할 수 있는 녀석하고만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효소는 이 화학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즉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화학 반응을 더 잘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pH에 따라서 활성 부위의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 그리고 효소들마다 최적 pH가
좀 다르게 형성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효소의 활성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화학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또 다른 요인을 보게 되면요. 기진 농도가 높게 되면 당연히 효소에 의한 화학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 줄 수가 있는데 특정한 농도 이상에서는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가 않더라. 왜냐? 어, 모든 효소가 화학 반응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 이제 영향을 주는 저해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더라. 있죠. 경쟁적으로 결합하는 녀석, 경쟁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다른 부위에 결합해서 형태를 변화시키는 녀석, 이렇게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긴 시간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았고요. 자, 선생님이 올려놓은 실험 꼭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문제들로만 구성을 해봤어요. 활동지 작성해가지고 꼭 사진을 찍고 누군지 이름을 적어놔야 됩니다. 무슨 판인지 꼭 적어가지고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동안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 직접 현장에서 수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자, 감사합니다.